예, 다시 인사드릴게요. 소개받은 정동익이 법인의 청산 본부장 맡고 있는 최정길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작년에도 요 앞에서 제가 설명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 예, 올해도 또 만났네요. 예. 어, 지금 목소리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약간 쉰 목소리가 좀 나더라도 양해 바라고,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예. 오늘 강의를 많이 하는데. 그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이제 좀 설명을 및 안내를 좀 드리면, 저희가 정동희 법인이 우리 이 사업단에 지금 이 해당 사업에 대한 정산 업무를 작년에도 저희가 했었어요. 예, 저희가 했었기 때문에 아마 올해도 저희 정동희 법인이 할 가능성이 되게 높지 않겠나. 예, 거기에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저고요. 그래서 아마 이 설명을 들으시면 이거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은 사업비 집행에 사업 기간이 종료되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저희 정동익 법인으로부터 정산은 이란 걸 받으실 것 같고요. 작년에는 뭐 했던 분들은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한테 편의를 위해서 커뮤니티 차원으로 해서 카페를 개설해 가지고 카페를 통해서 질의응답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게끔 했는데, 물론 올해도 카페는 그냥 유지합니다. 예, 카페는 유지할 거고, 따라서 우리가 매칭이 확실하게 되면 아마 사업단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연락처, 뭐 이메일이나 담당자 등등이 기재된 연락처를 받을 거고, 거기다가 카페 주소나 또 우리가 R&D 지원센터라 그래갖고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었는데, 예, 그걸 같이 안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 지금 설명에 이게 지금 녹화가 되고 있어요. 저희 쪽에서 이거를 촬영을 해서 저희 홈페이지에다 다시 올려드릴 겁니다. 강의 자료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중간에 뭐 핸드폰으로 찍거나 하실 필요 없어요. 예, 그래서 그걸 다운 받으셔서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실 부분만 골라 들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저희 정동희 기법의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각 세목별로 아니면 어떤 사례들 유지로 해가지고 유튜브를 짧게 요즘 뭐 쇼츠라고 하나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짧게 제목을 달아서 사례별로도 여러분들한테 찾아보실 수 있게 편하게, 예, 그렇게 한번 제작을 해볼 생각도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지금 여기 코엑스에서 이 찍는 거로만 이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는 어떤 협조가 없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된다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제가 뭐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창업진흥원, 뭐 옛날에 중기청일 때부터 되게 오랫동안 이 업무를 해왔는데, 물론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죠. 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을 통한 이 사업단의 사업인데, 이 창업진흥원의 사업의 특징이 좀 있습니다. 이 창업진흥원의 사업이 특징이 일반 R&D 사업하고는 좀 다른 지원 사업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되게 엄격해요. 예, 그 부분은 만약에 처음에 이 사업을 지금 임하시는 기관에서 오셨으면 그건 좀 각오를 좀 새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창업진흥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되게 여러 부류의 사업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되게 엄격하다. 예, 되게 엄격한데, 그 회계법인에서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사업비를 관리할 필요가 있겠냐라고 계속 건의를 해도 계속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엄격하게 하지 않으면 좀 안 좋은 쪽으로 사업비를 유용하거나 횡령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되게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데, 그 엄격함이 어느 정도냐면, 뒤에 가면 오늘 여러분들한테 왜 안 먹어요?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인덱스로 해가지고 5가지 챕터로 안내를 드리는데, 네 번째 챕터에 보면 이 증빙서류라는 게 있는데, 이 각 항목별로 이 증빙서류가 원래 정산이라는 것은 사업 기준에 부합되게 사업비가 집행이 됐는지 집행되지 않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확인하는 서류가 증빙서류인데, 그렇다면 판단의 목적을 달성했다면은 뭐 꼭 3가지 증빙이 열거가 돼 있더라도 1가지 증빙으로서 확인만 되면 나머지 증빙은 징구 요청을 안 해도 된다고 회계법인도 생각을 하는데, 창업진흥원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증빙서류 리스트에 있는 게 하나라도 빠지면 패스가 안 됩니다. 그게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엄격하다고 하는 부분이 첫 번째가 증빙서류 관리가 되게 엄격하다. 그래서 그네들이 요구하고 있는 관리지침상의 증빙서류가 단 하나라도 누락되면 다시 하라고 내려옵니다. 그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뭐가 있냐면 그 관리지침이 되게 디테일하게 돼 있어요. 되게 디테일하게 돼 있다는 뜻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뭐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다른 부처 가장 대표적인 게 뭐 기정원이 될 수 있을 텐데, 티파라고 하는 R&D 사업을 할 때 그 관리 지침은 되게 러프합니다. 근데 창진원 관리 지침은 되게 디테일하다. 디테일하다는 건 뭐냐면 아주 세부적인 내용까지 관리 지침에 다 명시를 해놔가지고 감론을박이 없고 해석의 차이가 없으면서 악유를 아예 그냥 애초부터 차단시킵니다. 차단시키고, 그 다음에 최근에 회계법인한테 저한테도 몇 개가 날라왔는데 또 관리지침 개정하겠다고 검수 요청이 들어와서 제가 몇 가지 또 찝어준 게 있는데, 그게 또 반영이 되면 또 강화가 되겠죠.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업단 사업도 그 창진원의 가장 큰 운영 규정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사업단이 별도로 관리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그 관리지침대로 사업비가 관리가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이 정상 규정이라는 거에 보면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그 다음에 초격차 스타트업 세부관리 기준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고로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이라고 얘기하는 그 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그 뭐 각 기관에서 이 사업비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을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뭐 연구개발 과제도 하고 뭐 팁스 과제도 하고 뭐 엔젤투자협회에서 하는 과제도 하고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스타트업에 지원해주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혁신법이 적용이 안 돼요, 이 사업이. 제가 이걸 강조한 이유는 뭐냐면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강의를 할 때 혁신법이 적용이 안 된다고 여러 번 강조를 했으나, 정상 과정에서 혁신법으로 알고 혁신법에 있는 규정을 들이대면서 그 혁신법엔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게 불인정이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기관들이 좀 덜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혁신법이 적용이 안 되는지를 몰랐다. 몰랐기 때문에 그 불인정 처분을 좀 보류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으나, 소위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소위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래서 그 안타깝지만 명확하게 어떤 규정이 적용돼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러면 그동안 사업비를 1년 동안 썼다는 얘기인가? 큰일 날 소리를 한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됩니다. 이 사업의 세부관리 기준이 우선 적용되고, 이 세부관리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것들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 지침이 적용되는 겁니다. 따라서 창업사업화 통합관리 지침은 이 세부관리 기준의 상위 규정이에요. 상위 규정. 상위 규정인데, 엄격하게는 세부관리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거는 세부관리 기준대로 하시고, 세부관리 기준에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는 내용이 혹시 발견되면은
통합관리 지침을 참고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해서 업무를 하셔야지 나중에 큰 문제가 없고, 사업비 집행 방법은 온라인 시스템, 이것도 마찬가지로 K-스타터, 예, 그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가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나머지 부분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총 사업비는 정부지원금하고, 그 다음에 창업기업 대응자금이라는 표현을 쓰죠. 여기는 예, 특출하게 창업기업 대응자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정부지원금 총사업비 70% 미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 창업기업 대응자금이 현금과 현물로 나눠지는데, 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에 이 현물 부분에 대해서 이 대응자금을 부담하는 현물 부분에 대해서 몇 개 기관들을 현장 점검 간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사업단하고 같이 현장 점검을 갔는데, 이 현물을 부담한다라는 거예요. 대응자금이라는 건 뭐냐면 국가연구개발 사업으로 따지면 부담이라는 용어를 쓰는 건데, 민간이 부담해야 될 부분인 건데, 그 중에 일부가 현금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현물로 부담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현물로 부담할 때 어떤 게 이슈가 됐었냐면, 미리 말씀드릴게요. 많은 기관들이 현물을 부담함에 있어서 임차료? 예, 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간 임차료, 보증금 이런 걸 현물로 부담을 하더라고요. 이 사업의 특징상. 그런데 갔는데 그 공간에 대한 임차료 전액을 다 현물 부담이라고 해서 그 창업기업 대응 자금으로 부담을 했는데, 내가 가보니까 이 사업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공간이 전부 다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기업이 가면은 자기가 고유 목적 사업을 위해서 회사가 설립된 목적 사업을 위해서도 일부 사용할 테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위해서도 일부 사용할 텐데, 그 임차료 전액이 왜 다 이 사업에 대한 현물 대응 자금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간일 텐데, 직원들이, 그렇다면 직원들이 전체 몇 명이고 이 사업에 투입된 인력은 몇 명이냐, 그걸 따져도 봤어요. 그런데 어떤 기관은 직원이 총 40명이고 이 사업에 투입된 인력은 끼케야 8명 정도 투입이 됐는데, 그러면 40명이 사용하는 공간에 대한 임차료 부분이 왜 전액 다 이 사업의 대응 자금으로 현물로 부담이 돼야 될까요?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많이 놓쳐가지고 그 현물 대응 자금을 전부 다 수정시켜 버렸어요. 예, 그거를 좀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 근데 갔더니 어떤 대표는 뭐라고 막 떠들면서 억지를 막 부리던데, 옛날에는 이렇게 했었다고 저한테 그런 소리도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옛날이 도대체 언제냐. 예, 당신이 그 정부 지원 제도를 받은 적이 몇 년 전 때를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23년 차입니다, 지금. 정산만. 예, 정산만 23년 차니까 저한테 옛날 얘기는 안 되겠죠, 아무리 봐도. 따라서 그 현물에 대한 대응 자금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은 신중하게 한 번만 더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걸 당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셔서 우리가 현물의 대응 자금으로 뭘 제공했는지를 보신 다음에 그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라라는 뜻으로 사례로서 강조를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사업비 변경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기준에 있는 내용을 쭉 같이 보면서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지 옳게 해석되는 건지에 대한 해석에 대한 가이드를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드리면서 제가 과거에 했던 사례, 경험치를 전달해 드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추격차 창업기업의 사업 2, 3년차 협약 체결 이전에 집행한 비용은 추격자 창업기업에서 선지급 후 정부지원금을 소급 가능하다. 이거는 해석의 여지가 없을 것 같고요. 추격차 창업기업은 사업비 및 중대한 사업계획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게 승인을 요청해라 라는 내용인데,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죠. 따라서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작성한다라는 게 좀 중요한 내용인 듯하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 변경 사유가 발생될 때 자의적으로 변경해서 쓰지 말라,
주관기관에 승인 요청을 해라 라는 내용이고, 여기서 말한 주관기관은 우리 사업단입니다. 사업단이죠. 아마도 그럴 거죠. 그죠? 사업단이 주관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사업단의 승인을 득해라 라는 내용인데, 요청을 해서, 이것도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입니다. 승인을 이제 변경 사유가 발생이 되면 이렇게 변경된 내용으로 내가 사업비를 집행을 해도 됩니까? 라고 승인을 요청하라고 했으니까, 승인을 요청한 다음에 승인을 득한 다음에 집행을 하는 게 맞겠죠? 그죠? 그런데 어떤 경우냐면 승인을 요청을 하고 승인한다라는 내용을 득하지 못했어요. 사업단에서 그렇다고 불승인을 내려준 것도 아닙니다. 근데 승인합니다를 내려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나는 그냥 요청만 한 상태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요청을 했고, 그래서 나는 그냥 변경된 내용으로 집행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게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여집니다. 따라서 승인사항에 대해서는 승인을 요청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정이 급하면 승인을 내가 요청했으니 이거에 대해서 승인 여부에 대해서 답을 주세요라고 계속 독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꼭 집행을 해야지, 내가 승인 요청했다고 그래서 나는 내가 할 역할을 다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좀 디테일한 실무적으로 가볍게 넘어갈 수 있어도 이게 좀 나타나면은 좀 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사례를 말씀드리면 어떤 내용이 되냐면, 단순하게 비목, 세목별로 사업비를 좀 전용해서 쓰거나 이런 부분은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데, 이 사업 계획의 변경 중에 어떤 내용이냐면 사업 내용을 바꿔버려요. 사업 아이템. 뒤에 가면 사용기준 바로 나오는데요. 이 사용기준에서 이 정의 해가지고 각 비목별로 어떻게 쓰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전제가 다 뭡니까? 사업 계획서상 사업 아이템과 연관된이라는 게 전제 조건이거든요. 사업 아이템과 연관된 이 비목별로 모든 걸 쓰는 건데, 사업 아이템하고 연관되지 않는 건 단 하나도 인정 안 됩니다. 그런데 사업 아이템을 바꿔요. 사업 아이템을 바꾸면서 그걸 자의적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서 물리적 환경이 안 돼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사업 아이템을 바꿨는데 변경 요청을 했는데 사업단에서 그거를 답을 안 받았어요. 그리고 본인은 이제 내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해서 변경된 사업 아이템과 연관된 사업비를 집행했단 말입니다. 근데 나중에 정상 과정까지도 그거에 대한 승인을 득한 문서를 요청을 했으나 승인을 득한 문서를 제출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금액 전부 다 불인정 처분받습니다. 전액 다. 그런 사례가 있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변경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지 말라라는 뜻이고, 그래서 올바르게 변경을 했으면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이러이러한 항목으로 비목이라는 것으로 사업비를 집행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인데, 재료비, 외주용역비, 기계장치, 특허권, 인건비, 지급수수료, 여비, 교육훈련비, 광고선전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정의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정의를 지금 하나씩 여러분들한테 설명하지 말고, 지금 이 슬라이드가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어떠한 비목으로 어떠한 항목으로 사업비를 집행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정의는 뒤에 가서 기준을 설명하면서 같이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항상 정부 지원 제도에서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R&D 사업이든 이런 식으로 지원 사업이든 간에 어떤 걸 아셔야 되는 거냐면, 사업비나 R&D의 연구비나 다 마찬가지인데, 내가 사업비를 올바르게 집행을 했느냐 올바르게 집행하지 않았느냐를 자가검증하는 방법은 사용 용도를 똑바로 내가 했느냐를 보셔야 돼요. 일단 사용 용도.
사용 용도를 정확하게 기준에 부합되게 사용 용도를 맞췄냐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사용 용도가 정확한 다음에는 용도별로의 기준을 보시면 돼요. 용도별로 기준의 내용은 뭐냐면 뭐뭐 이하까지만 써 라고 한도가 정해져 있거나, 아니면 뭐뭐는 쓰면 안 돼 라고 사용 불가 항목들이 기준에 많이 써져 있습니다. 따라서 근데 제 경험치로 말씀드리면, 사업비에 대해서 관리 지침을 보실 때 주로 어디를 많이 보냐면 그냥 기준만 읽어요. 기준만 읽고 용도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따라서 사업비의 사용 용도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내용인데, 문제는 아니 뭐 사업비를 집행하다 보면 용도를 좀 잘못 쓸 수도 있겠지, 뭐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일일이 다 알아가지고 정확하게 용도에 맞춰서 써요. 그래서 엄격하다는 겁니다. 용도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비 집행은 불인정 처분이 나가요. 예를 들어서 시제품 제작을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재료를 쓰거나 하는 경우에 재료비라는 비목으로 써야 되는데, 이거를 갑자기 지급수수료라는 걸로 썼다든가, 아니면 시제품 제작을 위해서 내가 직접 만들지를 못하니까 외주 업체를 통해 가지고 외주 용역을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마치 딱 생각했을 때 외주 용역을 줬으니까 외주 업체한테 나는 수수료를 줬다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수수료를 줬으니까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수수료라고 얘기한다면 지급 수수료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리 지침에는 외주 용역비라는 사용 용도가 있어요. 항목이, 비목이. 이런 식으로 외주 용역비를 분명히 찾아가서 그 사용 용도에 맞게끔 써야 되는데, 그거를 갑자기 지급 수수료로 쓴다든가, 그 다음에 내가 어떠한 초격차 창업 기업을 위해서, 이 사업화를 위해서 어디 교육을 참석해. 어디 교육을 참석하면은 그 분명히 교육 훈련비라는 이 참석 행위에 맞는 사용 용도에 맞는 비목은 교육 훈련비라는 게 있는데, 내가 어디를 참석하다 보니까 나는 출장을 간다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여비로 처리해 버려요. 참가비를, 교육 훈련 참가비를 여비로 처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사용 용도에 부합되지 않는 비목을 쓰게 되면 불인정 처분 받는다. 그래서 그거를 꼭 주의 깊게 생각해 주시길 바라고요. 거듭 강조하는데, 사용 용도가 틀려서 불인정 처분 받는 사례는 매우 많이 나타납니다. 실제적으로 정산을 하다 보면 회계사들이 정산을 하고 나서 저한테 보고를 할 때 많이 보고하는 게 뭐냐면, 사용 용도를 틀렸는데 이거는 그냥 인정해 주면 안 되겠냐라고 보고를 하지만 안 돼라고 답을 주거든요. 왜? 그렇게 해서 인정해서 보고서를 과거에 좀 내본 적이 있었는데, 냈더니 창진원에서 다시 내려왔어요. 정산 다시 하라고. 그렇게 되게 엄격합니다. 따라서 사용 용도를 꼭 중요하게 보셔라라는, 이 화면이 시사하는 바는 사용 용도예요. 사용 용도고, 지금부터 이제 협약 변경 지나간 다음에 챕터 3에서 각 비목별로 기준이 설명이 될 건데, 그 전에 협약 변경 및 해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러분들을 추격차 창업기업이라고 칭하는 거고요. 오늘의 이 설명회를 준비한 기간을 주관기간이라고 하는 거니까 사업단위 주관기간일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사업계획서의 변경사항이 발생이 되면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라는 별도의 양식이 있습니다. 지침을 보시면 그 양식이 다 첨부되어 있고요. 그 변경 신청서를 작성해서 우리 주관기관에 제출을 하시고, 그 다음에 주관기관이 승인 여부를 한다, 판단한다라는 건데, 이게 또 기한이 있죠. 기한이. 아무 때까지 다 인정되는 게 아니고 협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만 변경이 가능하다.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도 어떤 사례가 과거에 있었니? 이게 보통 창진원 사업이, 대부분의 사업이 협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를 다 해요. 그래서 이 초격차 사업 말고도 과거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협약 종료 1개월 전에 이렇게 조시는 분이 많지? 제가
목소리, 제가 강의할 때 별로 잘 안 자는데. 제가 목소리가 좀 건강이 안 좋아서 너무 조용히 설명을 하니까 나릇나릇하면서 많이 졸린가요? 원래 그래도 이해해 주세요. 제가 지금 막 좀 올릴 수가 없어요. 아직은. 예, 그래서 조용히 얘기하니까 그러면 자장가처럼 생각하고 들으시면 나중에 다시 다운받아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 못 졸게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가면서 사례를 많이 들어줘야 되겠네. 이 사례가 이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인데 1개월 전에 요청을 한 겁니다. 분명히 협약 변경 사항이 발생이 돼서 요청을 했는데 문제는 승인을 득한 날짜를 봤는데 그게 1개월을 못 지켰어요. 승인을 득한 날짜가. 그렇게 되면 이건 좀 심각한 문제가 도래되는 거잖아요. 과연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인정 안 됩니다. 예, 인정이 안 돼요. 예, 내가 요청한 걸로써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예. 그러면 만약에 1개월이 되는 날에 하루 전에 요청을 했으면 하루 전날이라도 승인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든. 저쪽에서 연락도 안 받고 전화를 했는데 담당자 출장 갔다 그러고 처리를 안 해주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찾아갔어야죠. 예, 그게 창진원의 스탠스이더라고요. 예, 따라서 이 날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협약이 해약인데 해약은 저는 항상 강의할 때 해약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안 해요. 이건 좋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해약 사유가 발생이 되면 알아서 그냥 읽어보시고 가급적이면 해약은 사유가 발생이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냥 여러 경험치로 말씀드리면 정부 지원 제도가 전부 다 마찬가지일 텐데요. 정부에서 지원됐을 때 해약도 내가 선정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뭐 내가 하기 싫어서 그냥 해약하면 되지 라고 가볍게 생각하시는데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약이 아니면, 즉 정당한 사유에 의한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뭐 부도가 났다던가 천재지변, 뭐 폐업 이런 식으로 해서 도저히 사업이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 아닌데 그냥 사업을 중간에 포기하면 불이익이 갑니다. 예, 불이익이 가요. 그걸 꼭 아셔야 돼.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재 처분이라고 합니다. 제재 처분. 예, 여러분들은 그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선정됐을 때 이미 누군가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선정이 안 됐거든요. 누군가는 탈락한 기업들이 생겼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정된 이후에 그 사람들이 탈락된 사람들이 분명히 기업들이 있는데 아무런 정당한 사유 없이 그냥 사업을 진행하다가 그냥 못하겠다 그러고 드랍한다? 그거를 용인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따라서 이게 제 경험치로 되게 큰 문제예요. 제가 제재처분단이나 국가에서 지원해 준 제도에 가장 큰 위원회가 제재처분위원회인데 거기 제가 많이 참석을 하는데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냥 자의적으로 그리고 와서 왜 사업을 중단했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직원들이 갑자기 뭐 퇴사도 많이 하고 그래서 도저히 할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냥 중단했다. 제재 받습니다. 제재. 예, 그거를 꼭 주의해 달라라는 걸 당부드렸고요. 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이제 본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세 번째가 사업비 정상 기준이고 네 번째가 증빙서류, 뭐 다섯 번째가 주요 유의사항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비목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주의사항을 설명해주고 뭐 기준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아마도 위에 있는 기준이라는 내용은 그냥 용도 정도를 설명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밑에 유의사항이라고 기재된 내용이 이제 지켜야 될 항목이다. 예, 지켜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재료비는 일단 재료비라 그래서 재료비? 뭐지? 재료비?
여러분들이 재료비를 생각할 때 이 사업의 특징이 뭐냐면 시제품 제작과 관련된 재료비예요. 그러니까 시제품 제작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아이템, 그 아이템에 대한 시제품을 만들 때 들어가는 재료, 그 다음에 외주 용역, 이런 게 재료비하고 외주 용역비인데, 사업계획서상의 아이템과 무관한 걸 만들거나 할 때는 이 비용을 못 쓰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뭐 재료비는 뭐 협약기간 내에 어쩌고저쩌고 써있고, 뭐 금속, 보석, 원석 이런 거는 안 된다, 뭐 이런 것만 너무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업계획서상 아이템, 시제품 내가 뭐 만들겠다고 사업계획서 이미 다 썼는데 그거하고 연관된 시제품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예, 그거하고 연관된 시제품을 위한 재료이어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내가 직접 제작할 때 필요한 건 재료와 부품 등이고, 내가 직접 제작을 안 하고 외주 줄 때는 다음에 나오는 외주 용역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료는 뭔지를 알겠어. 재료는 뭔지를 알겠는데 내가 시제품을 만들 때 무슨 뭐 너트, 볼트 뭐 이런 게 만약에 들어간다 치면 이건 재료니까 당연히 이거는 재료비로 쓰면 되는 것 같은데, 시제품에다가 텅키로 무슨 부품이 하나 장착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공산품으로 만들어진 부품을 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는 뭘로 써요? 라고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도 시제품의 부품이니까 재료예요. 그거를 좀 이해하시면 돼요. 그것도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제품을 완성하기 위해서 뭐 로봇 팔이 필요하다. 근데 로봇 팔을 내가 로봇 팔에 소요되는 재료를 사가지고 로봇 팔을 만들 수도 있지만, 만들어진 로봇 팔을 만들어 갖고 시제품에다 장착할 수도 있잖아요. 그 재료라니까. 자, 그 다음에 사례가 이제 AI 쪽 융합 사업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사례가 있어요. 그 모니터하고 그 컴퓨터 하드 본체를 사는데 그게 시제품에 들어가요. 그게 아예 장착돼요. 내장돼. 예, 그 사업의 어떤 기업의 사업 아이템에. 그럼 그것도 재료비인 거예요. 이해가 됐죠? 예, 시제품을 만들기 위한 뭐 구성품, 부품, 재료가 됐던 어떤 거든 하여튼 시제품을 구성하는 그런 항목들을 살 때는 다 재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사업 계획서상에 내가 만들고자 하는 사업 아이템의 시제품과 연관성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사례가 어떻게 나오냐면, 소명이 만약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한테 아마 상시 점검이나 기타 등등에 의해서 본정산이 들어가기 전에도 저희가 상시 점검을 해드릴 텐데, 상시 모니터링 과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상함이 있으면 어떤 소명이 두 가지가 들어갈 거냐면, 일단은 사업 아이템과의 연관성을 소명해 주세요. 이렇게 받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소명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아마 정산을 할 텐데 이 담당 회계사들한테 어떻게 소명 요청을 하라고 제가 다 교육을 시켰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거꾸로 그럼 어떻게 응대를 하는지 교육시키면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사업계획서상의 아이템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소명해 달라고 하니까 거기 기업의 대표가 막 사유서 해가지고 3페이지, 4페이지짜리 막 사진 찍어가면서 막 사유서로서 막 설명을 하는데, 그거 아무리 읽어봐도 사업 아이템하고는 연관성이 전혀 없어 보여. 없을수록 말이 많은 거예요. 예, 없을수록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리고 막 전화까지 해가지고 이거는 사업 아이템하고 이렇게 연관이 있다라는 것은 이미 말이 많았을 때는 이미 관련성이 없는 건데, 그러면 회계법인에서는 뭘로 확인하냐면 사업 계획서로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업 계획서. 사업 계획서에 보면은 그 아이템에 대해서 쭉 뭘 하겠다고 사업 계획을 장황하게 쓴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항목을 발췌해서 보여주면 돼요. 예? 그 활동 액티비티가 있으면 이걸 만들기 위한 이 액티비티에 필요한 재료다라고 그 발췌해서 주면 되는데 그 발췌를 못해. 왜? 아무리 사업 케이스를 읽어봐도
전혀 다른 아이템이거든. 예, 이게. 그러면 전액 다 불인정 처분 받습니다. 따라서 소명하시는 방법은 사업 계획서에 내가 이렇게 계획을 짰다. 이 아이템을 만들기 위해서 그걸 보여주시면 돼요. 연관성이라는 소명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이 재료비에 대해서 두 번째 소명이 들어갈 가능성이 뭐냐면 재료비를 받는데 너무 많아. 도저히. 이게 시제품을 만들기 위한 거기 때문에 참 시제품하고 시작품의 차이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시제품은 테스트용이 시제품이죠. 근데 시작품은 테스트 다 끝나고 나중에 양산을 위해서 모컵 만드는 게 시작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시제품을 위한 재료라고 하니까 재료를 너무 많이 구입을 한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건 너무 많이 구입을 했어. 그랬더니 어떤 식으로 소명을 하냐면 나는 시제품을 10,000개를 만들어 봤다. 예, 나는 시제품을 뭐 1,000개를 만들어 봤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과연 시제품을 몇 개까지 만들어야 되느냐는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뭐 시제품을 10개까지만 만들 수 있다. 뭐 시제품을 100개까지만 만들 수 있다라는 규정은 없는데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이 될 텐데 아마 이 분야에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시제품은 되게 과다하게 많이 만들어졌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우긴다고 되지는 않는다. 예, 그게 특별평가위원회로 올라간 경우가 되게 많고요. 특별평가위원회에 와서도 주장을 했는데 이게 촬영이 되지만 말씀드리지만 그런 경우에 끝까지 주장해서 검찰 고발까지 된 사례가 있어요. 예, 이 사람은 도저히 말로 안 되는구나 라고 해가지고 검찰 조사가 되면 그 사람이 말하는 시제품 1,000개 만든 거 전부 다 입증해야 됩니다. 예, 1,000개 만든 거 전부 다 입증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좀 과다하게 재료를 구입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어떤 합리적 의심 대상이 되냐면 이 재료를 구입해서 시제품을 만드는데도 좀 쓰고 그 다음에 남은 부분은 이 사업과 전혀 무관한 회사가 원재료로 쓰려고 과다하게 구입됐다라는 합리적 의심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시제품을 만들 때 소요되는 재료는 인정이 되겠지만 그 외적인 재료는 사업과 무관한 비용이 되기 때문에 불인정 처분이 되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스타트업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욕구가 되게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압니다. 예,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이다 보니까 내가 사업에 필요한 재료가 많이 필요할 텐데 이런 것들 요참에 좀 미리 좀 확보해 놓자. 예, 소위 말하면 이걸 좀 요 사업비로 좀 미리 좀 확보해 놓고 사업비로 좀 사업에 연관되게 좀 쓰고 남은 거는 사업 끝난 다음에 좀 쓰자. 뭐 이런 욕구가 되게 많은 걸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미리 약간의 경고성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니즈가 되게 많다라는 것을 검토자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예, 검토자들은 온갖 사례로서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생각했구나라는 걸 다 알고 있다라는 내용이고 그렇게 해서는 쓰지 말아라라는 내용입니다.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하나 더 소명 날아가는 게 이제 양 말고 금액일 겁니다. 금액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구매한 거래명세서라는 걸 보면 품목하고 단가가 다 나오죠. 예, 품목하고 단가는 다 나오고 거래명세서는 재료비에 대한 적격 증빙일 텐데 그 거래명세서를 봐서 품목 맞다. 단가 수량까지는 맞는 것 같은데 단가가 왜 이렇게 높아 보이지? 이게 이렇게까지 비싸나 그러면 우리도 인터넷 다 칠 줄 알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확인을 합니다. 예, 확인을 했는데 타 업체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심각하게 버퍼링된 단가다라고 판단이 되면 역시 또 추적이 들어가고 확인이 들어가는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재료비를 버퍼링돼서 거래를 했을 때는 대표님과의 특수관계인 곳하고 거래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내 동생이 하고 있는 업체, 우리 아버지 아니면 우리 자식이 하고 있는 업체 아니면 내 배우자가 하고 있는 업체하고 거래를 하면서 단가를 버퍼링 시키는 행위, 이런 행위가 좀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를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거고요. 자, 유의사항에 다 말씀드렸고 밑에서 두 번째, 위에서 세 번째를 한번 좀 강조하고 싶은 건데, 해외 업체를 통해 기자재, 재료 등 용역을 진행하는 경우 사업비 카드 집행이 원칙이나 사업비 카드를 불가능한 경우에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을 통하여 기업이 선 부담하고 나중에 실소요 비용을 집행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해외 거래를 할 때 역시 사업비 카드라는 걸 아까 말씀드렸어요. 사업비 카드 사용이 원칙인데 사업비 카드 사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 거래할 때. 그럴 때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회사가 먼저 회사 돈으로 거래한 다음에 나중에 사업비로 상계 처분, 이렇게 자의적으로 하지 말고, 그래서 하이라이트를 칠해드렸는데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을 통해라. 주관기관에 물어보라는 얘기입니다. 사업비 카드가 안 돼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리고 나서 해외 거래를 하면서 실소요 비용을 이제 사업비로서 보전받을 수 있는 건데, 승인이 된다면 보전 받아요. 근데 여러분들 해외 송금하거나 하게 되면, 해외 거래하게 되면 경험해 봤듯이 거래 수수료가 발생이 되죠. 거래 수수료. 근데 그 거래 수수료는 사업비로 못 씁니다. 그걸 조심하세요. 거래 수수료는 사업비를 못 쓴다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국외 기업이나 국내 기업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관세나 환급 가능한 관세나 부가세는 사업비로 쓸 수가 없다라는 내용을 주의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회사는 정부 지원 제도를 통해서 R&D든 비R&D든 지원 사업이든 간에 지금 우리가 하는 사업을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정부 지원 제도를 통한 거는 우리는 매입세 공제 신청을 안 해. 아예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업비로서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가 없다. 환급 가능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 공제 신청을 한다는 거거든요. 매입세 공제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다 사업비로 썼다라고 나중에 항변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관세 및 부가세 등 사업비로 집행 불가라는 얘기는 뭐냐면 현행법상 가능한 건 안 되는 겁니다. 받은이 아니에요. 내가 환급 신청을 해서 매입세 공제 신청을 해서 내가 받은 것만 안 되는 게 아니라 현행법상 가능하면 안 돼요. 즉 현행법상 매입세 공제 대상인 거를 거래를 했으면 내가 공제 신청을 했던 안 했던 묻지도 않겠다. 일단 안 됩니다. 그걸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현행세법상 관세도 관세법에 의해서 환급 가능한 관세가 있고 환급 불가능한 관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거래를 하면 수입신고 필증에 보면 거기 부가세가 별도로 다 기재되어 나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놓치는 경우 전부 다 불인정 처분 받는데, 아마도 이런 것들이죠. 간이가세자하고 거래를 하게 되면은 환급 불가능한, 현행법상 환급 불가능해요. 근데 일반 과세자하고 거래를 하게 되면 특별한 항목, 면세 항목이라고 정해진 것 빼고는 전부 다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입니다. 그러면 내가 일반 과세자하고 거래를 했는지 간이 과세자하고 거래했는지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카드를 사용했으면 카드 전표에 부가세가 별도로 기재가 되어 있으면 일단 일반 과세자하고 거래한 겁니다. 근데 카드 전표에 부가세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일반 과세자하고 거래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카드 전표에 혹시 부가세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사업자 등록번호 조회라는 데로 들어가서 사업자 번호를 치면 얘가 일반 과세자인지 간이 과세자인지 금방 표기가 돼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재료비에서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인터넷 상거래입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상거래 11번가나 이런 데에서 어떤 재료와 시제품을 제작하기 위한 재료를 구입했을 때 아마도 부가세가 구분이 안 돼서 나올 겁니다. 그때 전부 다 일반 과세자일 거예요. 그런 경우에 다 불인정 처분 받는다.
이 부분을 꼭 주의하셔서, 그러면 그거는 공급 대가라고 그래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그러면 그걸 어떻게 나눠서 부가세하고 쪼개는데요. 나누기 1.1을 하면 돼요. 1.1. 예, 그 금액에 나누기 1.1을 하면 그 뜨는 금액이 있는데 그게 공급 가액이에요. 그 금액만 사업비로 쓰셔야 돼요. 예, 그거를 주의하십시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터넷 상거래에서는 부가세가 구분이 잘 안 되고, 자, 한 가지 더 주의할 게 뭐가 있냐면, 카드 전표에는 부가세가 분명히 구분돼서 나왔는데 카드 전표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카드사로부터 매출거래 확인서라는 걸 대체증빙으로써 매출거래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대체증빙할 때 매출거래 확인서에는 부가세가 구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놓쳐요. 예, 카드 전표에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는데, 예, 그런 부분도 최고만이 나오는 거예요. 이 부가세 부분. 그 사례를 알려드렸고, 자, 그 다음에 재료비에서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자, 재료를 내가 샀어요. 재료를 샀는데 운송비, 뭐 어떤 트럭을 싣고 왔을 수도 있어요. 시제품을, 뭐 부품을 큰 걸 샀을 때 그 운송비는 뒤에 나오는 별도의 지급 수수료가 아닌 겁니다. 재료를 사면서 발생되는 거를, 그걸 바로 뭐라 그러냐면 취득가액에 부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이라 그래서 부대비용이라 그래요. 부대비용. 이 부대비용은 재료비로 처리하시는 거예요. 재료를 살 때 발생되는 운반비, 그거를 위에서 보면은 배송비라고 해놨어요. 여기 보면 배송비라고 해놨는데, 이런 배송과 관련된 비용, 우리가 쿠팡이 취납 뭐 배달의 민족인가요? 그런 거 시키면 뭐 들어가죠? 배달 수수료인가? 그런 거 할 때 음식 가격으로 치는 거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그거랑 똑같이 내가 재료를 샀을 때 발생되는 배송비가 있다? 그러면 재료비로 처리하시는 겁니다. 지급 수수료로 처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여기까지만 보시면 재료비에 대해서는 제가 아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다 말씀드렸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다음은 이제 외주 용역비로 먼저 넘어간 다음에 기계장치 공구와 기구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외주 용역비가, 아까 재료비가 시제품 제작을 위해서 내가 자체적으로 제작할 때 필요한 재료, 부품이니까, 마찬가지로 시제품을 제작할 수 없는 경우, 내가 자체적으로 못하는 경우가 외주 업체에 외주 의뢰하는 경우가 외주 용역비니까 이거부터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따라서 외주 용역비는 무조건 다 외주 용역비가 아니라 이게 시제품을 만드는 용역에 필요한 것만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시제품을 제작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을 외주 업체에 의뢰 제작하게 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다라고 사용 용도를 분명하게 기준에서는 써줬는데, 이거를 시제품 제작이라는 거를 아예 그냥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외주 용역비라는 거에 인식하다 보니까 그냥 모든 용역을 줬을 때, 누군가한테 용역을 주고 컨설팅 의뢰했을 때도 전부 다 외주 용역비라고 생각하고 이걸 외주 용역비로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사용 용도 위반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외주 용역비는 시제품 제작과 관련된 비용인데, 참 이상하네. 내가 강의를 진짜 많이 하는 사람인데 자꾸 저런 게 눈에 보이지. 저 이런 거 보면 되게 신경 쓰이거든. 예. 전 500명, 1000명 앞에서도 막 강의해 본 경우가 있는데, 시간이 좀 애매해서 그러나? 식사하고 좀 더워요? 자꾸 눈에 보여서 끊었어요. 그게 외주 용역비다라는 내용이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1년 이상 해당 분야 종사 경력이 있어야 된다. 이 외주 업체가. 일단은 사업자 등록증상의 종목 업태를 우리가 보는데, 그 외주 업체가 여러분들의 사업 계획서 상의 사업 아이템을 제작할 수 있는 업태 종목을 갖고 있어야 되면 물론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가 1년 이상 돼 있어야 됩니다.
경력이.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냐면 외주 업체를 보고 나서 얘는 이 아이템을 도저히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아닌데? 그렇게 되면 그 외주 업체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가요, 이제. 예. 그러면 만약에 이 여러분들의 사업 계획서상에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는 업태 종목을 전혀 갖추지 않은 그런 외주 업체면 일단 불인정 처분 받고요. 그리고 나서 그게 설상 업태 종목이 맞다라고 해도 불과 6개월 전까지 우리 회사 직원인 사람이 밖에 나가서 그거랑 딱 맞춰서 업태 종목을 만든 거죠. 1년이 안 돼요, 채. 그런 경우에도 불인정 처분 받는데 이거를 왜 주의해야 되냐면 이 외주 용역비를 이걸 확인 안 하고 나중에 봤더니 해당 분야 종사 경력이 1년 안 되고 얘가 자격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됐어. 그렇게 되면 뭘 해야 돼요? 이 밑에 보십시오. 유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을 해지해야 되는데 초격차 창업기업의 규책 사유로 인한 유약금 및 손해배상금 이런 거는 사업비로 집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외주 용역품 시제품을 외주 용역 줄 때는 분명히 2천만 원이 넘어가면 뭐 비교 견적서도 있어야 되고 뭐 승인도 받아야 되지만 1,000만 원대 이상인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런 경우에 나중에 딱 봤더니 자격이 안 돼. 자격이 안 돼서 내가 해약을 빨리 해야 되겠다. 라고 했는데 해약을 하자 그러면 그 업체가 해줍니까? 안 해줍니다. 그 업체는 이미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계약서 상에 여러분들의 규책 사유로 인해서 하면 여러분들이 위약금하고 전부 다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사업비로 또 물어주려고 하는 경우가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외주 용역비 하실 때는 제일 먼저 자격을 좀 면밀하게 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예, 자격을 면밀하게 보신 다음에 그래야지 나중에 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예,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자격을 꼭 보셔라 라는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위에서 세 번째인데 자, 외주 용역 결과물이 정산 시점에 정상적으로 구동되지 않는 경우 이게 뭐냐면 외주 용역 시제품을 외주조 갖고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증빙으로서 그러면 뭘 달라고 할까요? 시방서를 아마 달라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외주 비용이 적절한지에 대한 원가가 어떻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설계는 어떻게 됐으며 이거를 보고자 해서 달라고 했더니 그쪽 외주 업체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냐면 그거는 대외비이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 예, 원가 정보는 대외비다. 그러면서 그걸 안 줘요. 그랬을 때 어떤 합리적 의심 대상이 되냐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래인 듯하다. 그렇게 되면 현장을 나가보죠. 우리가 현장을 나가봐서 일단 눈으로 보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뭘 만들었는데 제 경험치를 딱 봤을 때 이거 몇백이면 만듭니다. 이거 만약에 외주조 갖고 나한테 업체 찾아가지고 하라 그러면 내가 이거 한 2, 300이면 만들 것 같은데 그 회사는 1,500, 2,000을 줬대요. 예. 이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 그리고 뜯어봐요. 근데 부품도 별로 없어. 예. 그런데 하물며 현장에 그걸 가서 봤는데 그게 또 가동도 안 돼. 예. 돌아가지도 않아. 예. 구현을 해보라고 했더니 시제품이. 그러면 그 금액은 전액 다 불인정 처분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거를 좀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대금 지급 방법에 있어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 유의사항에 있는 내용인데 일단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선급금 보증보험 증권을 끊어야 되는 게 창진원 사업의 특징이죠. 500만 원. 500만 원 이상입니다. 500만 원까지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거래행위가 500만 원인데 내가 선금을 500만 원 이상 줘. 얘한테. 예. 50% 이상 못 주게 돼 있기 때문에 500만 원 이상이라는 얘기는 이미 1,000만 원 넘어가는 금액인 거예요. 전액 다. 1,000만 원 넘어가는 금액 중에 500만 원 이상을 얘한테 주면 걔로부터 뭘 봐야 돼? 선급금 보증보험 증권을 받아야 되고 만약에 500만 원이 안 되면 각서 받아야 됩니다. 각서. 예. 각서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고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부가세 포함해서. 예, 부가세 포함해서입니다. 이게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뭡니까? VAT 포함. VAT 포함인데 여기도 사례가 있어요. 뭐냐면 나 자꾸 신경 쓰이는데
자, 2천만 원 이상은 심의를 받아야 되니까 사업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게 심의를 받지 않았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금액 전액 다 불인정이에요. 매우 중요한 거죠. 2천만 원 이상. 그런데 2천만 원 이상이 어디까지냐면, 자, 1,800만 원짜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1,800만 원짜리라고 할까요? 1,800만 원짜리고, 그럼 부가세가 180만 원이잖아요. 그럼 부가세 포함하면 1,980만 원이에요. 1,980만 원이니까 2천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심의 요청을 안 했다. 그런데 거기에 운반비가 100만 원 들어가요. 예, 100만 원 들어가면 이미 2천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검수를 하거나 설치를 해요. 뭔가를. 외주 용역줘서 시제품 만들었는데 내가 뭔가 설치를 하고 설치비하고 검수비까지 다 포함이에요. 부대비용 다 포함해서 이 세금만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2천만 원이 넘는지를 따져보셔야 돼요. 예, 이거는 뭐 기준에도 없는 내용인데 실무적으로 제가 설명을 팁으로 드리는 거니까 그것까지 따져서 만약에 2천만 원 넘었다? 그러면 심의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초격차 창업기업과 간의 거래는 일단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끼리의 거래는 가급적이면 하면 안 되는데 꼭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한테 역시 사전 승인을 득한 이후에 거래를 하셔라 라는 내용이 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프리랜서 중개 서비스, 뭐 크롱, 크몽, 유시캣 뭐 이런 거 통한 거래 안 된다. 예, 라는 내용이고, 혹시 금형, 시제품 제작을 위해서 금형을 파는 경우도 있어요. 금형을 파는데 이게 시제품을 위해서 판 금형은 인정이 됩니다. 시제품을 위한 금형을 파면 인정이 되는데 문제는 꼭 검토자를 테스트하더라고요. 양산용을 파버려요. 양산용. 예, 시작품도 지난 양산용을 위한 금형을 파고 나서 이 사업비로 집행을 하면 그 금액은 불인정 처분 받습니다. 시제품을 위한 금형이 아니고 양산용 금형은요. 설계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 설계도 보면 얘가 양산용인지 시제품인지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예, 따라서 그건 테스트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더 이상. 예, 그래서 양산용 금형은 인정이 안 된다. 시제품용 금형만 인정이 된다라는 내용이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외주 용역비인데 이 외주 용역비에서 제일 중요한 시사점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시제품을 제작할 때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아이템의 시제품을 제작하기 위한데 그걸 외주 줬을 때 외주 용역비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외주 업체는 자격이 꼭 있어야 됩니다. 자격이. 경력도 있어야 되고, 예, 자격이 없으면 안 된다 라는 내용인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사례를. 이 외주업체에서 적출된 사례, 가장 많은 사례가 뭐냐면 그 창업기업에 속해 있던 직원이 바로 나가서 회사 설립해놓고 아니면 개인사업자 설립해놓고 거기에 외주 주는 사례, 예, 매우 많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대표와 특수관계에 있는 분들이 한테 외주 주는 사례, 예, 그런 경우 제일 많이 나타난다라는 걸 미리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기계장치 및 공구와 기구, 그 다음에 뭐 소프트웨어 구입비 뭐 이 내용인데 여기서 이 기준 그대로를 썼어요. 우리가 워딩한 게 아닌데 여기서 위에하고 밑에를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마치 그냥 다 살 수 있는 것처럼 위에는 설명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 그리고 나서 개인용 PC, 노트북 등 경영활동과 관련된 사무용 컴퓨터, 모니터 포함해서 복합기, 뭐 OA기기, 범용 소프트웨어 구입도 가능하다 라고 해서 마치 다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해놨으나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인용 PC류는 PC류라고 하겠습니다. PC가 됐든 노트북이 됐든 탭이 됐든 PC류는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별 한 대에 하나요라고 돼 있어요. 한 대에 하나요. 예, 그러니까 참여 인력 한 명당 한 대까지. 근데 참여 인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좀 이슈를 현장 가서 많이 걸었는데, 이게 뭐냐면 전제 조건이 뭐겠습니까? 사업과 직접 연관된 사업화를 위함이 전제 조건인데, 그러면 참여 인력이 회사에서 PC도 없이 참여하나? 자기 자리에 PC 하나 안 깔려 있나? 자기 PC 있는데 왜 사지? 이런 생각 안 해봐요? 그죠? 그래서 주의해야 될 항목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사무용 PC 등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참여 인력별 한 대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 PC는 이 사업만을 위해서, 무조건 사업만을 위해서 쓰는 PC여야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새로 산 PC가 있다면 그 PC는 다른 사업 관리도 안 되고 다른 용도로 못 씁니다. 이 사업만을 위해서 쓰는 PC여야지만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을 소명할 방법이 없어요. 따라서 저는 이 부분을 강의할 때마다 항상 주장하는 게 뭐냐면, 그리고 그 밑에 보세요. 그 밑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무용 공간에 들어가는 집기, 가구, 생활가정, 소모품 등은 또 안 된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만 사업 아이템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만 주관기관의 승인을 득해서 가능하다. 결국에 이 전체적인 거의 맥락이 뭐냐면,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성 있는 기계, 장치 또는 공구화 기구, 비품을 인정하겠다.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 없는 거는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럼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거를 이 사업을 위해서만 쓰려고 샀다? 그걸 소명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기계장치 부분 나오면은 제가 질문은 나중에 해주시죠. 예. 이걸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러이러한 소명 요청이 들어가니까 이 소명 요청을 받으시기 싫으면 차라리 렌트 하셔라. 예, 렌트를 하면 사업 기간 동안만 해당되는 렌트를 하고, 참여 인력 누구가 쓸 거로 렌트를 딱 해서 필요한 부분만 렌트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소명 요청이 안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근데 렌트를 안 하고 굳이 살려고 해서 꼭 사겠다고 주장하는 데는 꼭 이 사업만을 위해서 쓰지 않을 목적을 머릿속에 갖고 꼭 삽니다. 예, 이건 제가 창업진흥원에 가서 각종 위원회에서 창업진흥원 담당자들하고 계속 협의된 내용인데, 창업진흥원에서는 문구가 좀 애매모호하게 써져 있으나 결국에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 없는 거는 다 불인정 처분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예. 어떻게 기계장치만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 없는 건데 인정해 줄 여지가 없어요. 예, 따라서 강조합니다. 차라리 렌트 하셔라. 예, 렌트 하시라고 제가 강조하고, 만약에 이거 끝까지 구입했는데 고가 장비인데, 그럼 가서 보든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가서 보든지, 아니면 소명 요청이 들어갈 건데 소명하기가 쉽지가 않다. 예, 스마트폰, 태블릿 PC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써 있잖아요. 통신기기는 사업계획 추진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하나요. 이게 뭡니까? 사업계획 추진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하나요가 뭐예요? 이게 사업계획서를 보게 되면 어떠한 통신기기를 이용해서 무슨 액티비티를 할 거야 라고 계획이 돼 있으면 그거는 살 수 있는 거죠. 사업계획의 일환이니까. 자, 이 기계장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사업계획서를 쭉 봤어요. 근데 사업계획서를 쭉 봤더니 어떤 장비를 이용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테스트하고 뭔가 정성적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뭔가 계획된 활동이 있는데 그때 필요한 장비가 있어. 그건 사도 되는 거죠. 왜? 사업계획서에 그 활동이 이미 나타나고 그 장비를 이용해서 어떤 활동을 하겠다고 이미 사업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거는 구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직접적인 연관성이 소명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업과의 직접적인 연관성 소명은 결국에는 사업계획서로서 본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서에 어떤 장비를 이용해서 어떤 걸 테스트하든지 뭐 어떤 활동을 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잡혀 있지가 않아요. 사업계획서에. 그런데 그걸 꼭 사야 돼? 그러면 이 장비를 사서 뭘 알으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챌린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장비 사서 뭐 하시려고요? 사업계획서에 그 장비 사서 하겠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거 현장점검 가서 사례인데 나중에 과제가 끝난 다음에 특별점검에서 나타났던 건데 사업계획을 본인이 스스로 변경했답니다. 그때 필요하대요. 그러면 협약 변경인데 그거 사전에 승인 받았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기계장치가 됐든 공구와 기구가 됐든 뭐 OA 기기가 됐든 복합기가 됐든 뭐 소프트웨어가 됐든 스마트폰이 됐든 태블릿 PC가 됐든 간에 그런 거 간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업계획서에 어떠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음을 그 부분을 딱 발췌해서 증빙으로 올릴 수 있으면 구입하십시오. 이해됩니까? 예,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뭔가를 뭐 테스트한다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뭐 템플릿 만들다든가 뭘 할 때 그런 거 만들 때 뭐 앱을 만드는 거 제일 좋다. 무슨 앱을 만드는 뭐 사업을 하는데 그건 스마트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위해 테스트할 때 그거 구입을 해야죠. 아시겠어요? 그렇게 그래서 이 부분이 하도 그 여러분들하고 나중에 악의가 많아갖고 제가 강의할 때 이렇게 아예 소명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거듭 얘기하는데 어떠한 비싼 물건을 샀어요. 자, 어떤 걸 샀냐면 제가 사례를 얘기해 줄게요. 포터블 모니터, 대형 모니터, 터치 스크린. 그거 요즘 회사의 유행이잖아요. 하나씩 대부분 다 갖고 있지 않나요? 큰 스크린 하면서 회의할 때 탁 눌러가지고 이렇게 쫙 하면서 회의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하나 사고 싶은 거야. 그거 되게 비싸요. 뭐 800만 원, 1000만 원 막 이렇게 할 텐데 그거 사고 싶은데 이 사업비로 그걸 꼭 샀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 가지고 뭐 했는데 이거 만드는 아이템도 아닌데 이거 가지고 뭐 했냐고 물었더니 이 사업을 위한 회의할 때 썼대요. 그게 여기서 인정되는 비품 구입으로 인정될까요? 절대 인정 안 됩니다. 예. 그렇게 우겨봐야 소용이 없다. 예. 그러면 적어도 그 포터블 모니터, 터치 스크린 그 모니터가 이 사업 계획서에 그 모니터를 이용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 사업 아이템을 위해서 어떠한 활동을 하겠다는 게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고 그게 정량적 정성적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 활동은 매우 필요한 활동이었다. 그래야지 그게 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인정되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되게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립니다. 예, 강조를 드리기 때문에 나중에 꼭 이거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하는데 많은 경험을 해봤는데 정말 금액이 비싸다 보니까 계속 주장을 합니다. 예, 창업기업은 계속 주장하고 대표님이 나서갖고 막 직접 뭐 이렇게 썼다 저렇게 썼다 주장을 하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내용들은 제 과거 경험치로 정말 많이 들은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저는 들은 것밖에 안 되고 예, 그래서 아예 그러면 왜 사업계획서로 그거를 설명을 못하냐? 그 가장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그걸 빼고 자꾸 어려운 주장을 하냐? 어려운 용어 써가면서 예, 그래서 사업계획서의 활동으로 쓰고 필요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때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직접적으로 소명하기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렌터에서 쓰면 제일 바람직하다. 예, 라고 팁을 드렸다라는 내용이고요.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창업 아이템을 우리가 이제 만들었어요. 창업 아이템, 사업계획서는 창업 아이템과 연관이 있는입니다. 창업 아이템과 연관이 있는 지식재산권 등 출원 등록과 관련된 부대 비용이니까 변리사 수수료, 특허법인 수수료, 인지대 관람료 예, 이런 것들이 부대 비용인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창업 아이템의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창출과 관련된 비용이어야 되는데 창업 아이템과 전혀 무관한 지식재산권 출원을 위한 비용은 인정이 안 된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나중에 봤더니 이거 뭐 특허 출원 내용을 봤어요. 서지사항을 보면 다 나와 있죠. 봤는데 이건 뭐 창업 아이템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 예, 그런 거 인정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는 뭐가 있냐면
지금 위에 있는 기준의 두 번째 있는 것처럼 선행기술 조사비나 우선심사 청구비까지는 인정이 됩니다. 창업 아이템과 관련된 특허 출원을 위해서 선행기술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우선심사 청구비까지는 인정이 되는데 성공보수가 인정이 안 돼요. 성공보수. 특허법인이나 변리사 사무실에서 여러분들 청구서 받을 때, 거래맹세서 받을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뭐 변리사 수수료 얼마, 그 다음에 우선심사 청구비 얼마,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성공보수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공보수는 불인정된다라고 했더니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 표준화된 양식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수료에 그냥 이렇게 찍혀 있는 것 뿐이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그냥 청구를 해요라고 계속 주장을 해서, 뭐 특허법인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비용을 이렇게밖에 못 씁니다라는 것은 인정이 안 됩니다. 예, 그거 인정 안 되고, 그런 게 있어. 그거 빼고 해달라고 하시면 돼요. 그게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수수료가 100만 원이야. 수수료가 100만 원인데 얘네들은 무조건 5, 3, 2로 나눠갖고 성공보수 20%가 무조건 그냥 아예 표준화되게 찍혀갖고 거래 명세서에 그냥 20만 원이 거기 찍혀 있어서 100만 원이 형성이 되고, 이게 진짜 성공보수가 아니고 이거는 다 100만 원에 포함되어 있는 그냥 항목이에요. 이렇게 얘기해도 빼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 빼고 달라고 하세요. 예. 뭐 그러면 여기는 그게 안 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거기랑 거래하지 마십시오. 예, 정부 지원 제도는 인정 안 됩니다. 성공보수 딱 찍혀 있는 순간 그 금액 불인정이에요. 제가 그 사례도 다 말씀드렸어요. 어떠한 사례가 분명히 올 거라고 다 알고 있는데 차라리 빼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는 못 해줘요라고 하면 다른 데랑 가세요. 예, 특허법인 되게 많아요. 예, 다른 데랑 하시고 거기랑 거래하시면 안 됩니다. 성공보수는 절대 사업비로 인정될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이 특허 출원비 쓸 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스타트업 기업이다 보니까 대표이사 명의로 하려고 하는 니즈가 되게 많습니다. 예, 법인인 경우. 야, 이거 내 이름으로 해. 다 이유가 있어요. 뭐 그냥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이 대표이사 명의로 해놓으면은 우리 이 창업 아이템으로 득한 특허권인데 그걸 자기 명의로 하면 나중에 밸류에이션 해가지고 나중에 회사에 팝니다. 그것도 상장되고 할 때 가치 평가해가지고. 그래서 꼭 대표이사들은 자기 명의로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안 됩니다. 써 있죠. 법인은 창업자 본인이 대표이사일 경우 법인 명의로 출연해야 됩니다. 법인 명의로. 법인 명의로 출원이 안 되면 인정을 못 받아요. 대표이사 명의로 절대 안 됩니다. 이것도 사례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특허 관련된 증빙을 뒤에 증빙서류에 대해서 나오겠지만 꼭 구체적인 서지사항을 안 줘. 서지사항을 봐야지만 거기에 누구 명의로 뭐 이렇게 됐고 지분이 몇 프로 이렇게 특허권에 대한 내용이 다 나오는데 그거 끝까지 안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확인해 보면 다 대표이사 명의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미리 거듭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쟤네들이 절대 모를 거야. 그러니까 주지 마, 증빙. 야, 증빙 안 주면 쟤네들이 어떻게 알아?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예. 검토하는 사람은 더 경험이 많다. 예. 그래서 어떤 사례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절대 대표이사 명의로 하시면 안 된다. 근데 단서 조항이 있죠. 다만 타인 또는 타 기관 등과 협약에 의해 공동 출원을 해야 할 경우 출원 및 등록 비용은 등록 원부에 기재될 예상 지분율에 비례하여 부담한다라고 돼 있어요. 제가 아까 지분도 다 나눠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다른 기관하고 협약을 해갖고 2분의 1씩 지분을 갖기로 했으면 이 사업비로는 들어가는 비용의 50%만 인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 그런 내용이에요. 그거 주의하시고 성공보수 안 된다는 얘기 말씀드렸고, 나머지 이렇게 서지사항에 특허 출원 서지사항에 총괄기관, 전담기관, 사업 명칭 다 기재가 돼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다음은 이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인건비는 뭐 이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죠. 예,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니까
미참여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인정이 안 된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대표이사 인건비가 안 돼요. 대표이사. 예, 대표이사는 현물로, 예, 대표이사는 현물로 부담을 하셔야 되고 대표이사 인건비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창업기업 소속 직원이어야 됩니다. 창업지역 소속 직원이어야 돼요. 소속 직원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로서 창업기업의 직장가입자로 돼 있는 사람, 예, 창업기업의 직장가입자로 돼 있는 사람이 창업기업 소속으로 본다. 예, 따라서 인건비 대상자는 창업기업 소속 직원이어야 되고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이어야 되고 대표이사는 안 된다. 예, 그 다음에 협약기간 중 신규로 채용한 인력과 기교육된 인력의 인건비 집행 가능하다. 다만 신규 채용 인력은 협약 종료 1개월 이전에 신규 채용한 인력에 한하여 인건비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적어도 1개월 전에는 채용하라는 얘기고, 근데 협약 기간 종료 한 보름 전에 채용하고 인건비 지금 못 나간다. 예, 라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인건비는 사업자 개시일 이후 고용보험 가입 직원의 하나의 집행 가능하다라고 돼 있어요. 단기 인력일 경우 소속 인원은 4대 보험 풀 가입을 권고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게 중요한 거냐면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는데 요겁니다. 요거. 자, 대표이사 인건비가 현물 부담으로 하면 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인건비도 지급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초격차 창업기업 대표자와 민법 제767조 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참여 인력으로 등록도 안 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되는데 이 민법 제767조 상의 친족이 배우자, 그 다음에 혈족, 그 다음에 인척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혈족이 반계까지 포함됩니다. 반계. 직계 말고 반계.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뭐 가족, 형제자매, 뭐 민법의 친족 8촌에 뭐 모계 4촌 뭐 이런 식으로도 훨씬 넘어요. 이 반계로 따지면 적어도 우리 친척 비슷하게 개념이 들어가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며느리 사위 할 거 없이 그 사람의 친척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성이 있고 같은 사람은 무조건 안 돼. 이게 아니에요. 성이 틀려도 안 돼요. 성이 틀려도 뭐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또 배우자. 그 사람의 또 형제자매까지도 안 돼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뭐 무슨 그걸 뭐라고 써야 돼요. 그냥 혈족하고 인척이라고밖에 안 돼요. 친척이라고도 말 못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혈연 관계에 있는 그 다음에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안 된다. 이게 매우 넓은 범위입니다. 민법 제767조 상의 친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런 친족을 얘기할 때 민법, 가족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여기서 많이 다루는데 제일 넓은 게 이거예요. 예, 매우 넓습니다. 예, 매우 넓으니까 이들은 하물며 이름에도 불구하고 제일 흔하게 나오는 게 배우자, 그 다음에 직계 존비속, 예, 부모님이거나 자식들 뭐 이런 사람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회사에 등록시켜 놓고 상근도 안 해. 상근도 안 하는데 참여인력으로 등록해 놓고 인건비가 전부 다 나가고 있다. 예, 이런 경우가 제일 많아요. 예, 이건 그냥 여담으로 제가 팁을 좀 드리면 이거는 그냥 단순히 불인정 처분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이거는 부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 그런 행위는 제발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강조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정당하게 내 창업기업 소속이고 창업기업에 내가 속해 있고 참여 인력으로 돼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 4대 보험, 기간부담금, 퇴직급여 충당금 적립액 다 인정이 될 텐데 퇴직급여 충당금 적립액은 1년 이상 근속이 돼야 되죠. 가등 요건이 충족돼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이 퇴직금 얘기 나와서 그냥 한 발짝 더 들어가서 말씀드리면 뭐 과거에 어떤 기관에서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세무사는
1년이 안 돼도 퇴직급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던데 왜 1년 이상이라는 요건을 꼭 근속 요건이 충족돼야 되는 거죠? 라고 했는데 그거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지급은 가능합니다. 1년이 안 돼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지급을 내가 주겠다는데 굳이 안 받을 이유가 없죠. 그러나 법적 구속력이 없고 그거는 나중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법적 구속력이 있으려면 1년 이상이라는 가득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1년 이상 근속되지 않는 자의 참여 인력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비로 퇴직금을 적립할 수가 없어요. 예, 퇴직연금 가입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업비로. 예, 그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지급수수료인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 버렸네요. 빠른 속도로 해드릴게요. 자, 지급수수료도 역시 사업화를 위한 겁니다.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사업화를 위한 뭐 어쩌고저쩌고 써 있는 건 전부 다 해당 사업 아이템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기술 이전비, 학회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박람회, 뭐 시험 인증, 기자재 임차, 사무실 임대료 뭐 이런 걸로 쓰는 건데 구체적으로 보면 기술 이전비는 기술평가 전문기관의 평가 금액에 한해 인정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기술 이전 받을 때 이 사업 아이템을 위해서 누군가한테 특허권을 사옵니다. 라이센스를 사올 때 그 라이센스 사오는 비용까지는 인정이 되는데 특허권을 내가 사와요. 사오는 것까지는 인정이 되는데 그 특허권이 얼마짜리인지 밸류에이션 할 때 들어가는 걸 평가 비용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사업비로 못 씁니다. 예, 밸류에이션 비용은 못 써요. 그게 바로 평가비는 사업비로 집행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거는 법인에서 아예 평가비를 쓰고 회계법인을 의뢰해가지고 밸류에이션 비용은 그 소요되는 비용은 회사 자금으로 쓰고 거기서 나온 금액, 예, 그 금액이 기술 이전비고 전시회 박람회 참가비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사업 아이템하고 연관성이 있는 전시회 박람회에 대한 임차비에 대한 부수비로 내야 되잖아요. 그 부수료가 인정이 되는 건데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 없으면 인정 안 됩니다. 예,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부수료는 인정이 되는데 그 부수를 막 꾸며 인테리어를 해요. 그 비용은 사업비로 못 씁니다. 예, 그 비용은 사업비로 못 쓴다라는 내용을 강조드렸고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된 것만 위주로 해서 말씀드릴게요. 사무실 임차료를 조심해야 되는데 사무실 임차료는 창업 아이템 개발 등을 위한 공간을 임차하는 경우 발생되는 원 임차료 집행하는 것을 말하며 보증금 및 관리비는 집행할 수 없다. 예, 보증금 및 관리비는 사업비로 집행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월 임차료에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고 구분이 계약이 안 돼 있는데 이게 골치 아파요. 예, 그러면 구분해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예. 이거 구분이 계약이 안 돼 있는데요. 어떻게 해요? 답 없어요. 관리비가 안 되는데 분명히 관리비 안에 들어가고 관리비 없는 데는 없습니다. 예, 관리비 없는 데 없기 때문에 이거 구분해 달라고 하셔야 돼. 예, 구분해 달라고 하셔서 관리비 빼야 됩니다. 그 안에 구분이 안 돼 있어서 관리비까지 다 포함된 월 임차료입니다 라고 했다고 해서 그 월 임차료가 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 그럼 우리가 전화해서 물어봐요. 거기 건물 관리실에다가 물어봐갖고 여기 관리비는 얼마입니까? 물어보면은 우리는 같이 받긴 하는데 월 임대료는 얼마고 그중에 관리비가 얼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라고 다 얘기해줘요. 예, 관리비 확인이 왜 안 됩니까? 다 되지. 예, 그거 확인 안 된다고 주장해봐야 인정 안 된다라는 거니까 관리비 꼭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BI나 1인 창조 비즈니스 센터, 창조경제 혁신센터 이렇게 소속되어 있는 기업들 많아요. 여기는 임차료 인정 안 돼요. 예, 이미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이중 지원이 되기 때문에 임차료 이 사업비로 인정 안 됩니다. 이거 꼭 주의하십시오. 예,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속해 있는 기업들 많습니다. 그 다음에 코워킹 스페이스 공유 사무 공간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상에 해당 주소가 확인되는 경우에 하나여 월 단위 계약 시 집행 가능하다라는 것도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많이 쓰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거는 개별 생산을 위한 공간 형태가 아니고 연구를 할 수 있는 아니면 뭐 사업 아이템을 개발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생산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먹고 자고 하려고 하는 거주 공간.
거기에 대한 임차료가 인정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례가 뭐냐면 복층형이에요. 복층형. 오피스텔이. 오피스텔이 복층형인데 2층을 가봤더니 2층은 그냥 전부 다 침실입니다. 침대돼 있고 2층에서 자고 1층에서 사업을 진행하더라고요. 1층에서. 그랬을 때 이 복층형 오피스텔은 전부 다 안 되냐? 뭐 면적으로 나눠야죠. 뭐. 예, 면적으로 나눠가지고 예, 침실에 해당되는 건 안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슈가 또 뭐였냐면 이 건축물 관리 대장에 이게 주택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사무용 오피스텔도 사무실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건축물 관리 대장에 주택으로 되어 있는 데는 거주 공간이 목적이지 사무 공간이 목적이 아니니까 이거는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안 들어가고 실제 사용한 걸 봅니다. 예, 실제 사용해서 여기서 말하는 개별 생산을 위한 공간 형태가 아니고 단순하게 진짜 주방기기 놓고 거주 형태로 되어 있으면 안 된다. 예. 이거 어떤 식으로 챌린지 많이 하냐면 거주 형태로 분명히 돼서 이건 그냥 우리 집이야. 그냥 집인데 거기서 꼭 이 사업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많이 있어요. 나는 여기서 합니다. 컴퓨터 놓고. 예, 여기서 일을 하는데 왜 안 되냐라고 주장하는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제도에는 여러 가지 분야의 전문가들이 평가위원이나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정부 지원제도에 참 오랫동안 인발부돼 있는 사람들이고 근데 그 사람들한테 우긴다고 되겠습니까 이게? 예, 그걸 갖다 소위 말하면 이게 촬영이 되고 있는데 그냥 속칭 얘기하면 무대뽀가 통하지 않는다. 예, 무대뽀는 절대 안 통한다. 그냥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스타트업 기업의 대표자들이 다는 아닌데 가끔가다 어떻게 나오냐면 그냥 무작정 우겨요. 무작정. 예, 무작정 우기면은 결국에는 그 사람이 무작정 우긴다고 다 받아주지가 않습니다. 예, 합리성이 있어야 되고 객관적 설득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무작정 우기는 일을 말아라 라는 거를 미리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에 밑에서 맨 밑에 건데 기장대행 수수료하고 결산 수수료를 아직도 인정해 주는데 난 이걸 왜 인정해 준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창업기업의 기장료하고 세무조정료인데 글쎄 이걸 왜 인정해 주지? 이 사업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그런데 아직까지는 인정을 해준다고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팁으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비입니다. 여비. 여비는 중요한 게 뭐냐면 무슨 우리 기관의 자체 여비 규정을 쓴다, 만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사업의 여비는 그냥 딱 이렇게만 돼 있어요. 대중교통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출 금액이 증빙이 가능한 기차, 버스, 항공, 대중교통과 숙박 비용의 하나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 우리 기관의 여비 규정에 일비, 식비, 숙박비가 정액으로 나간다 이런 거 전부 다 해당 안 돼요. 해당 안 되고 그냥 대중교통 그 다음에 숙박 비용 이것만 인정이 되는데 자, 숙박 비용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있는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보면 숙박비에 대해서 광역시 그다음에 시군구에 따라서 8만 원, 7만 원 얼마 상한액이 있는데 그거를 초과할 수 없는데 이 사례가 뭐가 있냐면 여비에 대해서도 이런 사례가 있어요. 내가 어디를 어떤 세미나나 이런 데를 참석해야 되는데 그 세미나 참석하는 그 장소에 거기서 숙박을 제공을 안 해가지고 그 장소에 내가 그 근방에서 자야 되는데 호텔이 됐든 뭐가 됐든 자야 되는데 그 장소에 봤더니 반경 20km 이내에 다 뒤져봤는데 정말 싼 데가 없어요. 그래서 공무원 여비 규정상의 그 상한액을 다 초과해. 초과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그거는 유성사진으로 등록해갖고 나중에 사전에 먼저 문의하시고 쓰셔야 돼요. 인정해줄지 여부는. 이게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그랬더니 또 하나 사례는 뭐냐면 공무원 여비 규정의 숙박비 상한액이 이거라니까요. 광역시는 얼마, 제주도 얼마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상한액입니다. 상한액인데 예를 들어서 특별시 얼마 이렇게 돼갖고 상한액이 있어서 특별시 8만 원이라고 할게요.
특별시 8만 원인데 내가 실제로 숙박비 들어간 게 6만 원이야. 그러면 6만 원을 등록하셔야 돼요. 6만 원을 등록해야 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상한액이 8만 원이라고 그래서 그냥 8만 원 등록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걸 넘지 말라는 겁니다. 그 금액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걸 넘지 말라는 뜻이니까 뭐 이상하게 해석을 하더라고. 그걸 넘지 말라는 거지 그 금액으로 하라는 뜻 아닙니다. 따라서 그걸 넘기시면 안 된다라는 거고. 자, 그다음에 항공요금은 이코노미 클래스밖에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례가 있는데 이코노미 클래스까지는 사업비를 쓰고 내 개인 마일리지를 이용해서 승격해서 비즈니스를 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거를 질문을 하더라고. 이코노미 클래스는 이 사업비로 쓰는데 국외 출장을 갔는데 내 개인 마일리지를 이용해서 승격을 해서 비즈니스 타는 게 됩니까? 뭐 되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 사업비로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사업비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랬더니 창업진흥원에서 뭐라고 얘기 나왔냐면 비즈니스 클래스로 개인 마일리지 이용해서 승격하면 서비스가 틀려지는데요. 식사가 틀려진다. 이코노미 클래스에서 받은 식사와 비즈니스에서 받은 식사는 틀리다. 그걸 인정해 주면 어떡하냐 그래서 그럼 네가 직접 정산해. 내가 그랬어요. 예, 네가 직접 해. 니네들이. 그렇게까지 할 거면. 예, 이게 도대체 뭐 무슨 창업기업을 범죄자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예, 적당히 안 되게끔 해야지 그렇게까지 볼 수는 없다. 예, 그래서 저도 원래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계속 주장해요. 저는 인정해 줍니다. 이 사업비로 이코노미 클래스 원칙인데 이 사업비로 내가 이코노미 클래스만 쏟고 나머지는 뭐 개인 마일리지를 이동하던 회사 마일리지를 이용하던 뭐 퍼스트를 타던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게. 이 사업비하고로 안 쓰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건 미리 말씀드렸고요. 자, 교육훈련비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역시 사업 계획서상의 사업 아이템과 연관된 교육훈련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교육훈련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사례가 뭐냐면 전혀 사업 아이템하고 상관없는 사내의 뭡니까? 그 사내 성교육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성희롱 예방인가? 성희롱 예방법에 의해서 누구 강사 불러가지고 성희롱 예방을 교육받는데 이걸 왜 이 사업비로 주는지 모르겠어. 예. 그런 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교육훈련은 해당 사항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광고 선전비도 마찬가지겠죠. 홈페이지 제작, 홍보 영상, 홍보물 다 인정됩니다. 일간지 예, 이런 거 다 인정이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사업 아이템하고 연관돼요. 이것도. 사업 아이템하고 전혀 상관없으면 인정이 안 된다. 그래서 창업기업의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의사항은 일회성 무작위 홍보물을 위한 배포용 기념품은 안 된다. 부채, 샘플 화장품, 그 다음에 휴대용 선풍기, 그 다음에 그걸 뭐라 그래? 스타벅스에서 많이 주는 컵, 텀블러, 예, 이런 거 안 되고 유니폼 제작, 기프티콘 이런 것도 안 된다. 예, 라는 내용인데 여기 이게 제일 요즘 불인정 많이 나와요. 기프트콘 이런 거, 예, 카카오톡으로 막 주는 행위 막 이런 거 전부 다 걸려가지고 불인정 많이 되니까. 예, 그 다음에 협약기간 내 홍보가 완료된 것만 인정이 된다, 지출이 가능하다. 이 부분을 좀 주의해 주십시오. 홍보를 광고 선전비를 썼는데 그 계약서상에 있는 기간을 봅니다. 기간을 보기 때문에 협약기간 이외의 기간에 해당되는 분에 해당되는 거는 안분 계산해서 불인정 처분합니다. 예, 그거를 좀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증빙서류는 간단하게 빨리빨리 진행될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 지금 지침에도 빠져 있어서 우리도 그냥 빠뜨린 건데 왜냐하면 일부러 우리가 수정을 안 했어요. 그냥 지침 있는 거 그대로 보여주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빠져 있는 게 뭐냐면 내부 결제 문서가 다 빠져 있어요. 모든 증빙에 내부 결제 문서는 무조건 필수 증빙이고요. 자, 그다음에 계좌이체 방식을 썼으면 전자세금 계산서일 거고, 그다음에 사업비 카드를 썼으면 신용카드 영수증이 될 거니까 이거는 전부 다 기본 사항입니다.
내부 결제 문서하고 뭐 전자증권에서 신용카드는 기본 사항인데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검수조서 사진이 첨부된 검수조서가 좀 특이한 사항이다. 근데 중요한 건 사진이 첨부됐고 검수조서 양식은 없어요. 별도로. 예, 그냥 회사에서 쓰는 검수확인서로 쓰면 되는데 우리 회사는 그것조차도 없다. 그럼 정동행위부분에 요청하면 샘플 드립니다. 예, 검수확인서 드리니까 그거를 쓰시면 되고 꼭 사진이 첨부돼야 되는데 해외 거래 같은 경우는 인보이스, 수입신고 필증, 외국환 거래 계약서, 그다음에 검수조서. 근데 만약에 수입신고 필증이 아니고 우리는 페덱스로 날라왔다. 그러면 운송장. 예, 수입신고 필증. 그건 세관을 통과했을 때 나오는 거고 세관 통과 안 하고 페덱스로 그냥 날라왔으면 운송장입니다. 예, 운송장이다라는 거고. 자, 외주 용역비는 중요한 게 또 뭐가 있습니까? 계약서가 중요하죠. 근데 거기서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과업지시서가 포함되어 있어야 됐고 이 과업지시서가 뭐냐면 소위 말하면 시방서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예, 따라서 거기에 외주 용역에 대한 단가, 원가 구성 내역이 전부 다 들어가 있어야 되고 설계도까지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인데 설계도를 니네들한테 어떻게 보여줘? 우리는 다 비밀유지 서약에 약정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염려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용역 결과 보고서 그 다음에 검수 확인서도 꼭 있어야 되고 이것도 사진이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500만 원에 따라서 선급금 따라서 선급금 이행보증보험 증권이거나 아니면 각서 500만 원 이상이냐 미만이냐 따라서 이런 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기계장치도 마찬가지죠. 검수 확인서 이것도 사진이 있어야 되고요. 나머지 공통된 건 내가 설명 안 해요. 그 다음에 거래처 사업자 등록증. 외주 용역비도 거래처 사업자 등록증 꼭 필요하죠. 왜냐하면 업태 종목 봐가지고 자격이 됐는지 얘가 1년 이상 됐는지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되고 자 특허권은 역시 출원 서류고 출원 청구서에 서지사항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서지사항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계약서 그 다음에 인건비는 최초 신청 시 그 다음에 매달 그 다음에 협약 종료 시 좀 나눠진다. 이거는 구분해서 보시면 되고 해설이 필요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인건비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건 최초 신청 시에는 4대 보험 가입자 내역서류가 있어야지 되죠. 왜냐하면 창업기업 소속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게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뭐 급여대장 그 다음에 근로소득 원천 징수부 그 다음에 원천 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그 다음에 원천징수 확인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동회계법인은 원천징수 영수증하고 연봉 계약서를 요청합니다. 그냥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급여대장하고 급여명령서에서 원천징수부 이행상황 신고서 전부 다 요청 안 해요. 원천징수 영수증하고 연봉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둘 중에 하나만 인정할 거다. 왜 그러냐면 나머지는 전부 다 가공이 가능합니다. 원천징수부도 더 좋은 프로그램에서 내가 300만 원 신고했는데 내가 3천만 원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더존에다가. 이행상황 신고서도 내가 작성해서 국세청에다 신고하는 거. 원천징수 확인서도 내가 만들어서 국세청에 신고하는 거라. 근데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건 원천징수 영수증밖에 없어요. 그게 가공이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창업기업들이 과거에 제가 정산을 해보니까 이상하게 창업기업들이 연봉에 대한 거짓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가공, 그러니까 이거 뭐 녹음이 되지만 정말 못된 것만 배운 거죠. 어디서 못된 것을 배워가지고 근데 제가 회계사예요. 근데 원천징수 영수증 이행상황 신고서 원천징수부 각각 의미하는 바를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그러면서 원천징수부 드렸으면 됐잖아요. 원천징수부 금액이 너무 높아. 아무리 봐도. 원천징수부 내가 만들 수 있다니까. 내가 월 10억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원천징수부. 더존만 있으면 다 만듭니다. 그래서 그건 인정 안 해요. 단지 근로계약서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은 인정하겠다. 그건 가공이 안 됩니다. 왜? 근로계약서는 적어도 쌍방간에 도장이 찍혀 있잖아요. 도장 찍혀 있는 걸 함부로 하지는 못하겠지. 그렇게 볼 거다. 그래서 급여대장, 엑셀로 만든 급여대장, 그것도 사실 안 믿습니다. 제가 이건 사례로 말씀드릴게.
제가 현장에 가고 스타트업 기업을 어디까지 이주하는 걸 봤냐면 은행에서 나오는 급여 이체 영수증을 요구합니다. 이체 확인증? 은행에서 나온 거 있죠. 그 이체증. 그걸 위조하는 걸 봤어요. 와, 그걸 위조해요. 이체증을. 그건 글씨체도 그냥 일반 글씨체가 아닙니다. 한글 이런 데서 절대 따오지 못하는 건데 그거를 위조해가지고 현장에 가서 봤는데 급여 이체 이만큼 했다고 이체증 주는데 왜 통장을 안 주냐. 통장을 갖고 와라. 그때 통장 안 주고 계속 이체증만 해가지고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통장에 거래 내역이 없습니다. 예. 그 이체증을 그래서 이거 어떻게 만든 거냐 그랬더니 이거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자기가 자백했어요. 그 이체증을 위조하는 것까지 봤기 때문에 급여를 얼마나 치밀하게 위조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원천징수 영수증하고 근로계약서를 요청드릴 거다라는 걸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예, 가공을 너무 많이 해요. 예, 오히려 큰 회사들은 잘 못해요. 왜냐하면 ERP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ERP 시스템을 함부로 담당자가 조작할 수가 없어요. 그 승인권자가 있는데 승인권자는 거의 CFO거든요. 예, 재무이사가 승인하지 않는 한 이 ERP 시스템은 바꾸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작은 회사일수록 더전 프로그램 쓰고 있는 자체 기장하거나 세무사한테 기장 맡기는 데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예,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서류 다 인정 안 하고 근로계약서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하겠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학회에 갔으면 카탈로그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참석자 확인증이 있어야 될 겁니다. 왜? 카탈로그를 봐야지 사업 아이템하고 연관된 학회인지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참석자를 봐야지 참여 인력인지 볼 테고요. 나머지 다 마찬가지예요. 예, 일일이 제가 해설해 드릴 필요 없는 게 이러이러한 비용으로 집행된 내역이 해당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집행인지 아닌지를 필요한 수준에 대한 증빙은 계속 요청드릴 거다.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처음에 요청을 했는데 이건 그냥 사례로 말씀드릴게요. 이거 단순하게 나올 수 있는 내용인데 그냥 증빙이 이거 추가 주거 업로드 해주세요. 그러면 단순히 하게 그냥 나올 수 있는데 왜 여기서 이유가 이렇게 장황하지? 이유가 되게 장황하고 되게 말이 많아. 그러면 일단 뭐가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봐요. 예, 이거 충분히 금방금방 나올 수 있는 거를 왜 못 줘? 예, 그럴 땐 뭐가 있는 거죠. 예, 그걸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내용인데 요 세무회계 기장료 요거는 그 창업진흥원의 통합관리 지침에다가는 제가 건의했어요. 저거 빼라고. 근데 우리 사업의 관리 지침에는 아직 들어가 있어서 그냥 썼는데 이거 만약에 사업 진행하다가 25년도에 통합관리 지침에 이거 뺀 거로 나오면 세무회계 기장료 못 쓰십니다. 여러분. 예, 저거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아니 회사 기장료하고 세무조정료를 왜 우리 사업비로 줘? 그 회사가 우리 사업만 하면 모르겠어. 예, 우리 사업 아이템만 한다면은 그건 말이 되는데 뭐 자기 사업도 할 거고 우리 사업 말고 막 다른 것도 많이 하는데 왜 그 회사 기장료하고 세무조정료를 우리 사업비로 주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 그거는 꼭 가급적 쓰지 마십시오. 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여비는 역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증빙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품위서 제일 중요하고 계획서, 해외 여비는 출장 결과 보고서. 예, 해외 여비 출장 결과 보고서는 뭐냐면 출장을 가서 출장을 갔는데 며칠 동안 가겠죠? 며칠 동안 갔으면 그 며칠 동안의 일정이 다 써져 있어야 돼요. 예, 월화수목 금토일 이렇게 일주일 갔으면 월화수목 금토일의 활동이 이 사업과 연관된 활동으로 다 기재가 돼 있어야 돼요. 출장 보고서에. 만약에 월화수 해놓고 토일 이러고 목금이 빠졌다. 그럼 목금은 외유했다고 간주합니다. 다 들어가야 되는 게 출장 결과 보고서인데 이게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해외 출장 결과 보고서 내라 그러니까 A4 용지로 해놓고 제목 해외 출장 결과 보고서 내용 잘 다녀왔음 이렇게 써서 제출하는 경우 있는데 그리고 누구는 또 메롱 이렇게 써서 제출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
해외 출장 교과서에서 거의 일정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전시회나 박람회 참석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 그 카탈로그의 일정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는 게 가장 좋다. 이건 사례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자, 광고 손주비는 해당 역지 사업 아이템과 연관성이 있어야 되니까 계약서, 그 다음에 과업 내용이 제일 중요하겠죠. 해당 내용이 이 해당 사업 아이템하고 연관성을 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2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비교 견적서가 꼭 있어야 된다 라는 내용일 테고요. 자, 이거는 한번 샘플이에요. 그냥 수입신고 필증이 이렇게 생겨 먹은 거고, 이 수입신고 필증에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관세 얼마 이렇게 붙어 있고, 밑에 내려가면 부가세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환급 가능한 관세 부가세 놓치지 말아라 라는 내용이고, 자, 선급금 이행보증보험증권 이렇게 서울보증하고 많이 하는데 이게 샘플 화면이고요. 예, 혹시 샘플 화면이 없으면 정동에 요청하시면 뭐 각서, 그 다음에 뭐 검수 확인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드린다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예, 약 한 10분 정도 남은 듯한데 제가 2시간이니까 유의사항을 빠른 속도로 그냥 하고 그냥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유의사항은 5분 내로 그냥 할게요. 사업비 집행 가능 기간은 역시 사업기간 내에 집행하는 게 원칙인데, 지출 원인 행위가 협약기간 이내에 완료됐다면 15일 이내, 종료 15일 이내까지는 가능하다. 이걸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공통사항에서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면, 주관기관과 회계법인은 추격차 창업기업의 지출 내역별 목적 증빙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추격자 창업기업에 계속적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부분이 사업계획과 부합 여부를 점검하는 게 우리 목적이에요. 결국에는 사업계획대로 가고 있느냐, 사업계획과 연관성 있게 썼느냐 안 썼느냐가 계속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은 소명 받으시면 사업계획서로서 사업계획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부분을, 해당 부분을, 그 활동이 있는 부분을 발췌해서 소명하시면 됩니다. 장황하게 사유서 뭐 이런 거 장황하게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사업계획서에 있는 부분,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이 비용을 쓴 거다, 이렇게 소명하시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료, 서버 임대료, 도메인 등록비, 라이센스, 임차비 등과 같이 매월 납부하는 비용의 경우 협약기간 이내 납부금액에 한하여 인정된다. 그러니까 협약기간 이후분에 해당되는 것까지 턴키로 계약이 됐으면 안분 계산한다라는 뜻입니다. 협약기간 이후에 해당되는 분은 인정이 안 된다라는 부분이고, 세금계산서, 이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사업비 카드 사용이 원칙이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자, 사업비 카드 이외에 개인 또는 법인 카드 사용 금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뭐라고 되냐면, 사업비 지출 시 사업비 카드 사용이 원칙이고 사업비 카드 이외에 개인 카드 또는 법인 카드 사용 금지다. 그리고 단수 조항이 있나요, 지금? 없어요. 예, 사업비 카드가 원칙이고 사업비 카드 외에 개인 또는 법인 카드 사용 금지다 라고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개인 카드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뭐 법인 카드 썼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사업비 카드 사용이 원칙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회사는요, 여비 있을 때 개인 카드 먼저 쓰고, 그리고 나서 증빙 제시하시면, 그리고 나서 우리 회사에서 그 개인 카드로 쓴 여비를 보존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거는 국가연구개발 R&D 사업에서 연구기관의 자체 규정을 인정해 주는 경우에 한해서 되는 겁니다. 이 사업은 제가 모두에 그랬죠. 여비를 자체 규정 인정 여부 그런 거 없다. 예, 실증빙이 인정되는 대중교통과 숙박비에 한해서 인정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회사 출장비 규정 들이대면서 개인카드 사용분, 법인카드 사용분 인정해 주세요라면 안 됩니다. 예,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예. 자, 그 다음에 2천만 원 초과 시에 비교견적서 1개 이상 제출이 꼭 필요하다라는 내용이고요. 비교견적서 제출 못하는 경우 소명자료 제출해달라, 라는 내용이고, 제출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인건비에서 주의할 사항은 추격차 기업이 직원에게 인건비를 선지급 후 주관기관에 사업비 지급을 요청하거나 참여율이 100%인 인력은 사업부에서 직접 해당 인력 계좌로 집행 가능하다라는 건 참고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외주 용역비 뭐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외주 용역 계약 금액이 1천만 원 이상 또는 외부 전문 업체 업력이 1년 미만인 경우 용역 수행 이력 등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사업비 카드 꼭 발급받아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환급 가능한 관세 부가가치세는 현행 관세법하고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환급이 가능한 경우는 안 된다라는 내용인데, 나는 환급받지 않을 거야 라고 쓰는 것도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말씀을 더 드렸고요. 자, 해외업체 거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관을 통과했으면 수입신고 필증, 세관 통과하지 않았으면 운송장이 될 텐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거래 수수료는 인정이 안 된다. 거래 수수료는 사업비로 쓰시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지급 불가 대상이라 그래가지고 아까 인건비, 창업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뿐만 아니라 민법 제 767조는 매우 넓다. 이런 사람들한테 혈족, 반계 혈족까지도 다 따집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인건비 지급하지 말고 그 다음에 가공거래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이 될 수가 있고요. 사업비 환수 부분에 대해서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얘기한다면, 사업비를 지급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사업과 무관한 비용, 이게 제일 많아요. 사업하고 상관없는 비용, 그 다음에 사업을 임의적으로 사업 아이템을 변경해 갖고 그 아이템과 연관성 있는 비용. 특히 외주 용역비 중에 어떤 내용이 많냐면 아이템 자기가 마음대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외주 용역 쪽을 해요. 이런 경우 되게 많은데 그건 꼭 사전에 협약 변경 절친 다음에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저는 최정길 본부장이고요. 우리 실무 인차지 된 회계사는 최하나 회계사라고, JD R&D 55번, 아라비아 숫자 5번, 골뱅이하고 jdac.co.kr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홈페이지 주소하고 우리 유튜브 채널 URL은 사업단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안내가 될 겁니다. 그때 필요하신 거 이용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빨리 주의사항을 한 얘기가 뭐냐면, 아까 질문이 있다 그래가지고 현장에서 질문을 약 한 3분, 5분 정도 받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전달해 주시죠. 저쪽으로 질문하시는 분들한테. 아까 이쪽 분이 먼저 중간에 질문하신다고 했는데 해결이 됐나요? 예. 저쪽도, 여기도 마이크 있는데요. 저쪽 분도 마이크 좀 전해 주시고. 말씀하시죠. 아까 전에 이제 저희가 PC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보면은 약간 이제 경영 활동을 할 때 사업 활동에 의해서 이제 테스트 도입을 하거나 아니면 임차를 하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또 조금 들어보니까 듣고 나니까 조금 애매한 게, 사업을 위해서 만약에 사용을 하게 된다면 이 PC를 갖다 놨었을 때 이 PC 메일을 보내거나 뭐 딴 거에서 겹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사무용, 그러니까 그 개발용 그 어떤 장비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위한 개발을 하지만 그런 경우 아닌 경우, 그런 경우 가급적이면 쓰지 마시기를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부관리 기준에는 이 문구 자체가 애매하게 지금 되어 있지만 통합관리 기준에는 분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쓰는 거는 쓰지 말라라. 저쪽 분이 먼저 들으셨는데요. 순서를 지키겠습니다. 먼저 드신 분이 먼저 하시죠. 강의해 준 거 잘 들었고요. 사업비 카드가 다 원칙인데 사업비 카드 한도 진행이 쉽지가 않고, 그리고 해외 출장 같은 경우는 항공권이나 숙박료를 결제하다 보면 한도가 쉽게 초과가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사유를 사전에 주관기관하고 협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관기관에서 그런 경우에 들어보시고, 그런 걸 가지고 불가항력적인 사유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아마 인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사업비 한도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어요. 일단 강의 전화 저희 차로 관련해서 차? 임차료. 저희 아까 임차료
공간에 임차했다고 했을 때 그 공간에 소속된 전원이 그 사업에 참가하는 게 아니면은 전액을 올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해서 올리면 좋을까요? 보통은 인원수 대비로 합니다. 아 그럼 3일 따지지 않고 인원수 대비로요? 인원수 대비로 해요, 보통. 예. 그럼 만약에 저희가 한 30명이라고 했을 때 한 10명이 참가한다고 하면 3분의 1. 3분의 1. 예. 네, 알겠습니다. 확인합니다. 예. 예. 방금 사무실 임차료 관련해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그 저희도 생각을 해보니까 사무실 임차료가 전액을 부는 게 아니라면 선물 대상 부분을 인건비로 돌리고 싶은데요. 저희는 임차료를 선물 계산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주관기관하고 협의 빨리 하시면 됩니다. 네, 그 협의를 하는데 이게 3월 달부터 시작된 사업이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기속된 사업 기속부는 사용이 아예 불가할 건가요? 인건비? 초과되는 부분은 이제 취소시켜야겠죠. 초과되는 부분은 취소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걸 신청해도 4월 거 예, 전부 다 소급해서 조정될 겁니다. 네. 네, 질문 하나 있습니다. 그 사업비 정상 기준 보면 단기별로라도 고용보험이 가입되면 인건비 집행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단기 알바생이더라도 창업기업 소속으로 보겠다는 뜻이죠. 그런 경우에는 4대 보험 말고 2대 보험만 가입하고 네, 예, 그것만 가입해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 그러면 그 사업주 부담 4대 보험 같은 경우는 인건비에 다 녹여서 네, 그럼 해당이 된다면, 예, 자격이 된다면. 예. 저희 법인 소프트웨어 구매 저희가 이제 월별로 소프트웨어 계약해서 쓰는 건 있는데 소프트웨어 사용비의 경우에는 이제 뭐 견적서나 이런 거는 다 그쪽에서 받으면 된다지만 그게 이 사업에만 쓰이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증빙을 해야 해요? 보통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캡처 화면으로 많이 증빙을 하는데요. 예, 캡처 화면에 그 소프트웨어 메인 화면하고 그 사용하는 그 부분의 화면을 가지고 캡처해가지고 사업 계획서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 활용에 대한 액티비티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럼 사업 계획에 있는 그 부분을 발췌해가지고 증빙으로 올리고 그게 지금 이렇게 활용되고 있다라고 2개 가지고 설명하면 됩니다. 예. 질문 하나 있어서 그 법인 설립 비용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이번 사업 계획서랑 연관 그 창업할 때 연관을 시켜서 일단은 저희가 그 일본 업체 현재 저희 사업 그 자체 자금으로 1,500만 원 선지급을 했고 그다음에 또 추가로 1,500만 원을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그 일체 지원이 또 어느 정도까지 되는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화면을 열어드렸는데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을 통하여 법인 설립을 하는 경우에만 법인 설립비 집행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얼마까지다나 한도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소요되는 비용일 테죠. 일본에 직접 뭐 방문을 해서 그쪽에다 풋사진을 받고 그런 거는 인정이 안 돼요. 근데 여기 밑에 써 있잖아요. 그 등이라고 안 돼 있고 아예 열거되어 있는 게 잔액고 증명 수수료, 법인 등록 면허세, 법인 등기 수수료.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만. 예, 나머지는 안 된다는 뜻이죠. 예. 이제 그만 받겠습니다. 나머지는요, 저희가 매칭이 되면 거듭 얘기하지만 저희가 홈페이지를 열어드릴 것이고 아니면 카페를 안내해드리면 그쪽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하시면서 계속적으로 궁금증 발생하는 거를 문의하시면 예, 거기서 실시간적으로 답을 드릴 거예요.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